외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회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부채가 많아도 외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소기업에서도 외감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를 거의 제거하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외감 회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천경민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외감 기업이라고 하면 뜻은 잘 몰라도 왠지 매출도 많고 네. 규모도 좀 큰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중소기업에서도 외감 기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이 다 매출뿐만이 아니라 자산이란 부채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부채가 많아도 외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회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서도 외감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뜻하지 않게 네. 외감 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좀 불편한 점이 여러모로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 외감이라는 게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네. 외감은 외부 감사라는 단어를 줄여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되는데 외부 감사라는 부분들은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외부 감사인을 선정을 해서 그 외부 감사인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통해서 기업 회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부 감사가 아닌 상태에서 외부 감사를 겪게 되면은 외부에서 감시를 받는다라고 해서 대표님들께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해서 외부 투자자들이라든가 여러 관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고요. 네. 외부 자금 유치나 혹은 뭐 상장, M&A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게 외부 감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의 공신력을 높이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재무회계에 대한 회계 감사로서 내부 회계, 세무, 재무 등에 대해서 감사 또는 진단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시죠. 그러니까 재무회계에 대한 회계 감사일 뿐이지 내무회계나 세무, 재무 등에 대한 감사나 진단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딱 말만 들어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외감 회사가 좀 많다고 했는데 이 외감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법인세 결산을 3월 달에 하시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신데 그 결산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나올 것이고요. 그 재무제표상 나오는 기준액이 비상장 주식회사인 경우에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는 사실 우리 그 외감 대상이 되시고요. 중소기업에서 자산 총액이 500억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의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요건 중에 두 개를 충족하는 회사가 비상장 주식회사로서는 외감 대상이 되시는데 첫 번째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120억. 혹은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혹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종업 원수가 총 100명 이상인 경우 중에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외부 감사 기준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중소기업은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 수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1, 2번 같은 경우 자산 총액, 부채 총액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출액은 사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조정은 어렵습니다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채라든가 자산으로 인해서 외감에 접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비상장 주식회사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회사의 또 종류에는 또 유한회사라는 부분도 있는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 총액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거는 동일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외부 감사되는 요건 중에 아까는 두 개를 충족해야 된다면 유한회사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산 총액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그리고 매출액 100억 이상, 그리고 종업원수 100명 이상은 동일하지만 직전 사업연도 말 사원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중에 총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우리는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대상으로 기준 충족하시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보니까 이제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외감을 회피할 수 있는 또 그런 맞습니다. 전략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외감을 받는 적용 방법이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2023년도의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이 되시면은요. 네. 2024년도가 외부감사 대상 회계연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2024년도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2024년도가 12월 말일자로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 년도에는 회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회계 감사를 올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회계 감사하는 해당하는 회계 연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감사 실시는 그 다음 연도 해에 1월에서 3월 사이 네.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네,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이게 좀 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24년도 그렇죠. 결산치가 외감 조건을 충족하면 25년도 분에 대해서 26년에 신고하시면 맞아요, 외부 감사를 맞아요. 네,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외부 감사 외감 법인이 딱 되면 왠지 이제 좋은 점보다 뭐 좋은 점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투명해지고 투자를 네. 받을 때도 네. 더 이제 공신력이 있어진다는 건 네.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딱 봐도 단점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단점이 사실 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외부 감사를 웬만하면 회피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 단점이라 하면은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나 주주 뭐 혹은 매입, 매출처 이런 것들의 업체에 대한 정보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생기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보이고요. 네. 또 외부 감사인을 우리는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계 감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오.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 감사 비용 증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해야 정확하게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인건비가 많이 그러겠네요. 증가하고 부수적인 경비도 또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 감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비용적인 증가가 좀 큰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무보다도 회계 기준에 맞춰서 결산이라든가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네. 회계 처리의 유연성의 발휘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익금을 좀 빼온다든지 이런 네. 엑시트 전략할 때도 아무래도 좀 네,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회사 경영에 대한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네. 또 감사를 받고 외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의견이 한정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갖고 계신 회사의 부채, 차입금 등을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 혹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신경을 써야겠네요, 엄청.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해지다 보니 각종 세금적인 부분들도 좀 증가하는 맞아요.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기타 법인 실행 절차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상황이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냥 네.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일일이 하나 더 규정과 그런 걸 네. 따져가면서 좀 해야 네.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외관 법인을 좀 지원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전략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외부 감사를 받는 기준 조건 총 네 가지 중에 사실 매출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맞아요.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조건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가 조절을 통한 외감을 회피하는 전략들을 많이 쓰는데요. 네. 회피 혹은 지연 전략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는 자산과 자본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자산 총액이 120억이 넘어갈 것 같거나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자산을 좀 감소시키는 전략을 하는데 네. 자본을 줄이면 자산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실행하는 전략이 자기 주식 혹은 이익 소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전략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익 소각이다라는 부분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익 소각을 예를 들어서 아래 표와 같이 15억을 실행한다. 네. 그리고 회사에 가지금이 만약에 있다라면 가지금 10억을 상기를 하고요. 나머지 현금 5억을 지급 받으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자본 항목의 이익이익금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익금이 줄어들고요. 이익이익금이 줄어든다라면 당연히 반대 계정에 자산 항목들도 감소가 돼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가지금과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면서 자산이 감소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게 네. 우리 이익 소각을 통한 자본 감소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두 번째로 자기 주식을 통해서 자산 감소를 할 수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이익 소각이나 자기 주식이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
매각하는 행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각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자기 주식은 시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 자기 주식 15억을 실행했다라면은 가지금 10억을 상계하고 현금 5억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자기 주식이 잡히면서 자본과 자산이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 회사가 자산이 총액이 120억이었다라면은 우리가 이익 소각이나 자기 주식을 15억 정도 실행함으로써 자산이 105억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향후 120억이 초과하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좀 우리가 지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뭐 사실 방금 말씀드린 전략들은 자본 감소를 통한 자산 축소 전략이다라면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은 채권 채무 상계를 통해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감소시키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손익에 뭐 영향이 없고 자산 부채만 줄이는 전략으로서 우리는 채권 채무를 상계할 때 동일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있다라면은 혹은 가지금과 가수금이 동일한 명의자로 있다라면 이거를 상계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아르페와 같이 예를 들어서 동일인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500씩 있다라고 했을 때 매출 채권 3천, 매입 채무 2,500이 있고 성급 비용 1,000, 뭐 그래서 자산 총액이 4,000이 있을 때 매입 채무 2,500과 매출 채권 3,000 중에 500을 우리가 서로를 감소시키는 전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계를 해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둘 다 500씩 줄어드는 상계 후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또 하나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회사 신용 등급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 비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신용 평가에도 긍정적이시면서 매출 채권의 비율도 줄어드는 부분이라 또 신용평가에 긍정적 요소가 있고요. 또 자산 총액도 줄어들고 부채 총액도 줄어들어서 외감 회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부채 감소 전략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산 감소 전략이 있다라면은 이제 부채 감소 전략 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채 총액이 70억이 넘어가면 이런 부분 또 외부 감사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70억이 이상이시거나 초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의 감소는 결론적으로는 자산의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본의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유주인 자산 중에 차입금 외상대금으로 상환하는 부분, 또 채권과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채와 감소, 자산의 감소가 같이 이루어지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채 중에 우리가 출자 전환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정들이 좀 다소 존재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계정들이 있다라면 부채를 출자 전환을 통해서 자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부채가 감소되는 전략. 그리고 퇴직금을 직원들이나 임원분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퇴직금을 지급할 때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 좀 조정을 통해서 부채 감소 전략을 행할 수 있고요. 또 유상 증자를 실행할 때 그 대금으로서 차입금이나 외상 대금들을 좀 상환하는 방법들도 자본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감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출자 전환이나 차입금 상환, 유상증자 등은 회계 처리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출자 전환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출자 전환이 가능한 특수관계자 간의 가수금 등이 존재하거나 차입금 상환 또는 유상증자를 위한 법인 또는 오너 개인의 자금 여유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실행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외감 회피 보니까 이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부채랑 자본금, 자산 이걸 줄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지연 전략인 거네요. 그거 말고 맞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좀 지연이 아니라 좀 더 회피, 좀 더 멀 기간을 주고 하고 싶다는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회계상 자산과 부채를 감소시킴으로써 약간 시기를 뒤로 미루는 지연 전략이다라면은 그 시기를 아예 더 먼 미래로 회피하는 전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를 거의 제거하는 전략을 원할 때는 우리가 아래 그림과 같이 분할이라는 전략을 많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법인의 제조업도 들어가 있고 서비스업이 있다라면은 각 업종을 분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인적 분할이라고 했을 때 A 법인을 분할을 한 첫 번째 법인은 제조만 주업으로 하시는 부분들이고 네. 분할된 또 B 법인에서는 서비스업만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게 분할이 되기 때문에 매감 기준에서 네. 기준액이 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인적 분할을 많이들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는 그 위험에 대한 분산 그리고 특정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화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네. 이런 분할을 또 많이 하시고요. 또 일례로는 우리 사업 중에 좀 약간 부실 사업이 있다라면 그 부실 사업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법인 인적 분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 혹은 가업 승계의 목적으로도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업 상속 공제 효과를 높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업 상속을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 무관 자산들을 맞아요. 줄여 나가셔야 되는데 사업 무관 자산만큼은 분할된 법인으로 분할시켜주고 우리 메인이 되는 법인에는 사업 무관 자산이 없도록 비율을 유지하는 부분으로서 맞아요.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승계자가 좀 복수인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외에 우리가 회피 전략으로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오. 매출이나 이익을 분할이 아닌 신설 법인을 통해서 분산해 나가는 부분들 어떻게 네. 보면 신설 법인으로 기존 법인의 매출을 이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한 책임 회사로 네. 주식회사를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들도 오.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로 했을 때 외감을 벗어나는 방법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유한 책임 회사는 보니까 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예 네, 그냥 외국 맞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 유한 책임 회사 네, 좀 하는 데가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네.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 외감 회피 전략을 좀 써본 컨설팅 사례가 있을까요? 불과 뭐 이번 주에만 해도 네. 제가 많은 대표님들 결산서를 가지고 외감을 갖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자산 자본 감소 전략은 사실 당장의 실행은 어렵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 결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채권 채무에 대한 맞아요. 상계를 통해서 외감 회피 전략들을 제가 많이 실행해 드리고 있고요. 네. 장기간의 뭐 목표로서 우리 외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이익 소각이라든가 자기 주식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외감을 지연하는 전략들을 많이 실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외감 대상 법인이 되면 네. 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동시에 또 네. 회사 정보가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이 회사의 목표나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외부 감사를 일부러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어떻게 보면 상장을 목표로 하신 부분들은 외부 감사 기준이 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외부 감사는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원하는 시기에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